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31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 31강의 주제는 그 392페이지에 나오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역사로는 IMF 터지고 나서 그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 그 시장의 이제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IMF에서 이거 시행하라는 그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제 19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이제 한국주택금융유동화법이 생기면서 유동화 제도가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과 연관돼서는 과거에 이제 IMF가 터지기 전에는 유동화 관련되는 문제가 이제 없었어요. 그 터지고 나서 이제 시험 범위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이 된 내용인데, 유동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 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금융 범위에 대한 어떤 시험 내용의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11회, 12회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죠. 시험 범위 내용이. 그 트렌드를 보면은 초창기 때는 그 유동화 제도가 이제 전격적으로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어디서 낼 것인가라는 이제 불확실했었습니다. 그 초창기 때는 이제 금융공사 것도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이제 저당 시장이 뭐니라는 그 유동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시장 구조 위주로 이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도입되기 전하고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동화 효과 위주로 이제 시험 내용을 구성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여러 번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15회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험 내용이 이제 바닥에 났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당 유동화의 효과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는 낼 것이 별로 없어요. 구조적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공백기 갔다가 그 20회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유동화 이제 상품에 대한 종류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재작년에는 오지선다 중에 이제 대부분을 MBS 종류로 했는데, 근데 작년에는 지문으로 2개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그 유동화에 대한 논리는 우리 중개사 시험 금융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나오는 것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 중개업자분이 유동화를 사실상 그 실무적으로 전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다양성을 이제 도모할 목적으로 시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고 이런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논할 사항은 그 페이지 392에 나오는 그 저당 시장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92페이지에 나오는 타이틀이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입니다. 우리가 유동화란 말은 이제 그 학문적인 뜻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비현금 자산이 있죠. 비현금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모든 수단을 유동화다 그럽니다. 현금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현금이 아닌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모든 수단.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대상이 비현금 자산이다. 그럼 그 대상은 자산 유동화의 범위로 보면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 그 카드회사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 그리고 금, 이런 다양성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유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주택저당 채권이죠.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채권을 갖고 있죠. 이 채권이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황금성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채권이 이제 장기 채권이잖아요. 한번 돈을 일시불로 빌려줬는데 회수가 20-30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금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그 은행이 대출해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이 있죠. 대출 채권이 있습니다. 이 대출 채권을 현금화시키는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요 자산을 현금화시킨다.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 요거에 국한시켜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 시장이라는 게 아셔야 돼요. 그럼 저당 시장은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주택 저당 채권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이 발생된 형성된 이 채권이 현금으로 바꾸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시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흐름과 약간의 개념 정도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유동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것은 요즘은 잘 안 내요.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때 주로 나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이제 다양한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동화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문제가 점철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25회 때 거의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저당 시장에 대한 논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잠깐 또 25에서 나오고 지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가 이제 페이지 392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392페이지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2차 저당 시장이 있는데, 우리 책의 내용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을 다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각 시장마다 밑에 있는 보기들이 있죠. 이 보기들을 그대로 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보기의 내용이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거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쪽 그쪽에서 무크랜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내용이 요구한 거 10년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든다 그랬는데, 저당 시장에 대한 책에 나온 지문들은 10년 전에 주로 나왔었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저당 시장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문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걸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책의 내용 그대로 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체가 이제 시험 지문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이거를 그냥만 암기하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까 왼쪽에 이제 저당 시장 구조에 나오는 그 그림 있죠. 이 그림들을 그대로 이제 살펴보시면서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그 하나씩 보기를 이제 깨맞춰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최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1차 저당 시장에 나와 있고, 같은 말이 얘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의에 나오는 동그라미 3개하고, 그리고 이제 양가로 이번에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2차 저당 시장에 의에 나오는 동그라미 이제 6개 정도는 최소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밑에 1차 대출 기간하고 2차 대출 기간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의에 나온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위주로 나오니까. 그럼 시장 구조를 논하는데, 우선 차입자가 이제 있어야 되죠. 차입자는 우리 시험에 보면은 자금 수요자다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수요자. 그러면은 대출자가 있어야 돼요. 이 대출자는 이제 여기다 다시 해야겠다. 채권 유동화를 논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차입자가 있어야 되고, 요것이 이제 그 내용적으로 자금 수요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출자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주택 자금 공급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둘 사이의 관계는 지난 수업 시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대출 상환에 대한 논리 가지고 이제 펼쳐졌었어요. 은행들은 이제 차입자는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차입자들이 차입자들에게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입자들로부터 뭘 요구하냐?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럼 주택을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대출해주고, 또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DTI 가지고 대출을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줄 때 이제 현금으로 대출해주죠. 근데 여기서 일시불로 대출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이제 이 담보와 관련돼서는 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죠. 이거 민법상에서 나오는 담보와 관련돼서 은행들을 저당권자라 그래요. 그리고 담보를 제공한 차입자를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민법 시간에 다루시면 됩니다. 이거는 담보와 관련된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라는 것은 이제 하셨고, 그럼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줬어요. 빌려주면 상환을 해야 돼. 누가? 차입자가. 상환을 할 때 역시 돈으로 갚죠.
장기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죠. 원금하고 이자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현금 흐름이 되죠. 현금과 관련되는데,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렸다. 그럼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빌려준 은행은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고, 돈을 빌린 차입자는 상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과 관련돼 가지고 받을 권리와 그리고 상환할 의무, 권리와 의무라는 법률 관계가 생겨요. 이 권리 의무라는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를 우리는 채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럼 은행들은 요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는 은행들은 받을 권리자니까 채권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차입자는 채무자라 그럽니다. 담보부동산과 연관돼 가지고 저당권자, 채권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 요 둘 사이 차입자하고 대출자간의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럽니다.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이걸 이제 핵에 나온 것처럼 이거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해도 1차 저당 시장이 안 나오고 가로친 것처럼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이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1차 저당 시장 위주로 나옵니다. 그럼 1차 저당 시장의 내용은 우리 법률상에 보면은 그 채권이 지금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주택금융법 보면은 요거를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라 그러고요. 주택의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 이 주택 저당 채권인데 이 채권이 언제냐? 장기로 상환하는 거야.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 모가지라 그래요. 모가지.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모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우리 법률상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1차 저당 시장의 구조가 거기 의에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을 때 1차 저당 시장의 의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차입자죠. 용자를 정한 금융기관 대출자겠죠.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를 2차 저당 시장이라 해가지고 틀리게 나오게 정답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15년 전에 나왔었던 그 내용을 정답으로 체크한 것이 최근에 있다라고 15년, 13년, 12년 전이구나.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처럼 대출자가 자금을 중복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다 집어넣었어요. 차입자에 직접 공급하는 시장,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1, 2, 3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차 저당 시장만 있었던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이 대출 구조하고 상환 구조를 보면은 이 현금 흐름과 연관돼서는 은행이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일시불로 해주는데 회수가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장기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장기는 최소 10년 이상을 말합니다. 대출 그 상환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20년짜리, 30년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출 자금을 이제 만약에 100조를 마련했다 은행이 100조가 대출 자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수 기간이 2, 30년 걸려. 그러면은 현금으로 나갔는데 현금 회수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현금화가 용이한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동성 위험이라 그럽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걸 유동성 위험. 그러면은 은행들은 이제 이걸 다 회수하려면은 2, 30년 걸리다 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발생한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 이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현상을 대출 자금이 차입자한테 오랜 기간 묶여져 있다. 그리고 대출 자금의 고종화 현상이라 그래요. 이 대출 자금의 고종화 현상을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이 어렵다.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은행들이 굳이 차입자한테 2, 30년 동안에 이제 회수될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자라고 한 거죠. 대출 자금 등을 마련하기 목적으로. 그러면은 은행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산이 있잖아요. 차입자한테 받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원금과 이자라는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그 자산이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거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자라고 한 거죠. 이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영어로 모가지라 그럽니다. 요거를 가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그럼 가공하기 위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 투자자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SPC한테 매각을 해요. 이 SPC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는 뭐냐? 중개 유동화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개 유동화 기간은 은행으로부터 이제 받은 주택 저당 채권을 가공을 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그 SPC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SPC는 그 투자자들한테 그 시장에 나온 그 유동화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SPC는 이 채권을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요. 상품을 만드는데 이제 그걸 주택 저당 증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면은 그 M이라는 모가지라 그랬죠. 이 M이라는 이제 모가지, 이게 주택 저당 채권이야. 요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야. 이걸 영어로 뭐라 하면 이걸 MBS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팩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가공을 기초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큐리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약어를 따가지고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M을 넘겨받았어요. 이게 M이죠. 넘겨받아가지고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동화 증권은 다양한 형태의 요걸 근거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약어를 따서 MBS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걸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근거로 해서 유동화 증권 발행했다. 그게 MBS다. 이걸 누구한테 파냐면은 투자자한테 팔게 돼 있어요. 그럼 투자자가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제 이 돈을 이걸 살 때 현금으로 사겠죠. 현금 사면 유동화 기간은 이제 채권을 매입했으니까 그 대금으로 투자자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대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20-30년 걸려서 회수될 그 현금 대출 자금이 이게 유동화 시키다 보면은 투자자한테 잘 팔렸다. 그러면 차입자한테 회수될 돈을 투자자한테 회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이 뭘로 바뀌었어요? 현금으로 바뀌었잖아. 이거를 유동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시장 있죠. 그러면 이제 대출자로부터 어디까지냐? 투자자까지야. 투자자까지를 그럼 1차 저당 시장과 구별해서 이거를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한테 이제 회수된 돈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어요? 또 대출 자금으로 마련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라고 책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거를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저당 시장의 역할은 뭐겠어요? 1차에서 형성된 주택 저당 채권을 가공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2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현금화된다. 그래서 채권의 유동화된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시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초창기 때 나왔던 건데 실제 시험에 보면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1차 저당 시장 및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틀린 거야. 그 유동화는 어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이고 발생된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은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동화 제도가 성공하려면은 이 2차 저당 시장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 2차 저당 파트에 유동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1차에서 2차로 현금이 채권이 넘어가죠. 근데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3주 걸려서 회수될 그 돈을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한테 몇 개월 만에 회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금화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을 한방 이론상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논하는 것이 이제 유동화 제도 취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1차 저당 시장이 뭐냐라는 이 논리랑 1차 저당 시장이 뭐라는 논리랑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이 뭐냐
이 기본적인 이제 흐름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차입자로부터 대출자까지 논리고 2차 저당시장은 대출자로부터 투자자까지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2차 저당시장이 결국 성공해야지 이제 유동화 제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2차 저당시장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2차 저당시장을 이제 성공시키려면은 결국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핵심일까요? 당연히 투자자를 만족시켜야지 핵심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근데 시장에 나온 이 물건을 그냥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도 선수일 거 아니에요. 선수. 그러면은 선수인 투자자를 이제 그 만족시키려면은 이제 SPC는 더 선수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동화 상품에 대해 투자자는 어느 시장이든지 항상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상품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주관적인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을 해줘야지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럼 투자론에서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되는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었었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었잖아.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했을 때 기대가 더 커야지 투자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 논리는 이제 투자론의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그 명칭은 보편타당한 용어고요. 이것이 각 분야마다 들어가면은 그 분야에 맞는 명칭으로 이제 수정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MBS를 투자했을 때 투자자들이 기대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MBS 상품의 투자자들 기대되는 수익률, 이거를 저당 상품이니까 이거를 저당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저당 수익률이 뭐냐면은 기대 수익률이야. 또는 이제 MBS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당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느 게 더 커야 투자자는 그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하겠어요? 본인 요구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게 더 커야지 투자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요구 수익률은 상한선이 없어요. 투자자들 요구 수익률은 위험과 비례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랑 비례관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위험이라 그랬죠. 근데 위험과 비례관계에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MBS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제시해 줬어. 그럼 투자자들은 MBS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몇 퍼센트짜리로 나왔는데 이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나한테 보장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위험이 커져. 위험이 커지면 동반해서 요구 조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즉 이론상으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고 위험을 반영해주는 위험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는 면에서 이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 상한선이 없는데 문제는 이 저당 수익률은 상한선이 있어요. 그 뭐를 상한선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1차 저당 시장에서 발생된 이제 그 채권이 있죠. 채권상에 보면은 이제 그 차입자 은행한테 원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요 이자 있어요. 요 이자가 이제 대출 이자가 됩니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7%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 대출의 7%인데 저당 수익률은 저 대출 이자율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 돼요. 즉 은행들은 유동화 상품의 기본 수익 모델이 뭐냐면은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7% 이자율을 만약에 받는다 가정하세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동화 상품을 판매했어. 저당 수익률 한 5%를 이제 그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이제 MBS를 발행을 했어요. 그걸 투자자한테 팔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은행들은 차입자한테 7% 이자를 받아다가 투자자한테 5%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2% 이자 차익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2%만 먹겠다 이런 논리인데, 근데 만약에 저당 수익률이 이제 요구수익이 높아져가지고 저당 수익 9%까지 높아졌다. 그럼 차입자한테 7% 받아다가 투자자한테 9%를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2%라는 역마진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화 상품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은 유동화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구조적으로 저 대출 이자를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상한선이 있는데 요거는 요구 수익률은 상한선이 없는 거야. 위험하고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5%짜리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도를 많이 느꼈다.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까지 높아졌다. 그렇다 해서 이거를 이제 높일 수 없다 보니까 저건 7%짜리니까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이걸 안 사겠지. 그러면은 채권은 발행했는데 증권을 발행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면은
결국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갔지만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안 넘어오다 보니까 유동화 제도를 운용하는 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채권이 넘어오게 하려면 2차에서 넘어오게 하려면은 이 투자자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유동화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나오는 MBS에 대해서 위험도를 줄이는 거. 위험도를 얼만큼 줄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섰냐면은 정부가 나선 거야, 정부가 나서가지고 2003년도에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자본금을 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설립한 공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 한국주택금융 설치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 그러죠,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어요. 이거 설립을 해서 한국주택금융사업을 만들고 나서 제정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지금은 아주 많은데 어쨌든 금융공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SPC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공사가 시장에 나온 MBS에 대해서 보증을 서요. 이거는 그럼 국가가 보증 순 거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공사가 보증 순 MBS에 대해서는 국채 보금가는 안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MBS에서 제시된 수익률이 실현이 안 될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험도가 매우 낮아졌어. 위험도가 엄청 낮아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상품의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1차 저당 시장은 둘 사이의 관계고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이제 대출자 투자자까지의 논리다. 이렇게 여기까지 딱 관련돼요. 때문에 차입자하고 2차는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기까지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동화가 되려면은 2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자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럼 투자를 만족시키려면은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야. 커야 돼야지 돈이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흐름상으로 1차 이자 나온 대출이자율하고 저당 수익률하고 투자자 요구수를 비교하면 부동호가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은행도 만족하고 투자자도 만족하고 이렇게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유동화가 되려면 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래서 누가 나섰다? 금융공사가 나섰다라는 거죠. 금융공사가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다가 요즘 하도 역할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 말고는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구조를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요. 시장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다음 하셔야 될 내용은 이제 394페이지에 유동화 제도의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차입자, 채권 투자자, 정부 입장에서 네 사람 주체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주택금융사법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읽으실 필요 없고 금융기관 쪽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거기 보면 이제 1번부터 뭐 2번, 3번 다 동일한 말이네. 특히 동그라미 3번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향상된 거죠. 왜? 현금화가 용이해졌다 그랬잖아요. 차입자로부터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이제 그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용이해졌다. 때문에 유동성이 향상되므로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동그라미 3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이제 동그라미 6번이야. 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7번도 알아두셔야 돼. 결국 금융기관들은 제한된 재원이 있죠. 대출 자금으로 이제 처음에 조성된 대출 자금으로 조성된 돈을 차입자한테 빌려주면 채권이 생기잖아. 채권을 2차 시장에 유동화시키면은 끊임없는 투자자들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금 공급 혜택을 준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그라미 3번하고 금융기관 동그라미 7번 정도는 알아두시 바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고 나머지 차입자, 채권 투자자, 정부 입장 논리는 안 보셔도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나옵니다. 유동화 제도의 도입 효과다 보니까 좋은 말이 위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좋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커졌다는 뜻이지. 대출을 받을 기회가 확대돼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확대됐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 근데 시험 문제가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면은 차입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졌다. 황당무계한 지문이잖아요. 공부 안 해도 맞히는 거야. 그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고, 금융기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유동성이 감소된다. 적은 제한된 지원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가져다 주시다. 이런 논리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잖아요. MBS라는 금융시장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결합해서 나온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투자 선택 폭이 확대됐다. 뭐 이런 좋은 긍정적으로 하시면 되고, 정부, 이걸 관장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유동화 시장을 통해서 그 주택 경기 조절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이런 좋은 말 위주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초창기 때 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 공부 안 하셔도 맞히실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유동화 상품에 대해서 논해야 돼. 이제 MBS에 대해 논해야 되는데, 395페이지에 이제 MBS라고 해서 최근 이제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MBS를 어쨌든 말하는 거나 바로 두 번째 줄에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또 역시 갖다 붙였는데요. 뭐 다 중요하진 않고 어차피 본문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4번이죠, 4번. 4번에 대한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 말씀드린 대출이자율은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되고, 저당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는 흐름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것만 보시고, 양가로 이번에 MBS 분류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내용상이 다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 치실 것은 양가로 3번에 MBS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이때 MBS 종류를 논하실 때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 이게 이제 영어를 안 하고 이제 한국말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 출제위원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MBS에 대한 종류를 이제 번역할 때 좀 명칭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꼭 써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말도 안 쓰고 원어 자체를 그냥 써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굳이 지저분하게 한국말 번역한 걸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점점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영어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면은 이제 종류가 그 책에는 그래서 395페이지 양가로 3번의 종류는 별표짓이라 그러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밑에 방가로 1번에 MPTS가 있어. MPTS가 보기에 뭐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에 MBB가 있고요. 그리고 방가로 3번에 MPTB가 있고 4번에 CMO가 이렇게 있어요. 누적된 지문은 CMO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397페이지에 MBS 비교한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다 보실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종류가 이제 MBS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MPTS라는 게 있고요. MPTS, 이 MPTS 좀 더 크게 써볼까? MPTS. 요거를 이제 우리는 지분형 MBS다라고 번역해서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형 MBS. 그리고 이제 MBB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이 MBB하고 MPTS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금융사에서 발행하는 MBS 상품이 우리나라는 다 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MBB가 이제 그 채권형 MBS다라고 설명합니다. 채권형 MBS.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품이 있으면은 두 가지 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시장 요구가 있어가지고 탄생한 것이 MPTB예요. MPTB. 근데 MPTB가 나왔는데 이 MPTB가 가지는 이제 투자자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구조는 MPTB지만은 MPTB를 좀 다양성 있게 나온 게 CMO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요, MPTB하고 CMO는 MPTS하고 MBB 성질을 혼합했다. 그래서 이거를 혼합형 MBS다라고 설명합니다. 혼합형 MBS. 그 영어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느 거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책에 이제 아까
395페이지 보면은 MPTS가 나와 있고 MPTS는 지분형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이다. 주택저당증권이 MBS라고 그랬잖아요. 지분형 MBS다라고 책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PTS가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발행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시험에는 언급합니다. 이론상으로 논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MPTS는 채권에 대한 소유권하고 원리금 주고 뭐 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꼭 공부하실 때 뭘 정리하셔야 되냐. 이 주택저당 채권 소유권이죠. 이 주택저당 채권이 이제 M이라 그랬잖아요. 뭐가지. 이 M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소유권을 매각하는 방식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M이었었죠. MPTS를 그 특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어상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이 패스라는 단어야, 패스. 이 패스에 대한 의미만 알아두시면은 사실상 MPT 성질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MPTS잖아. 뭐가지 패스 뚜루 시큐리티예요. 그러면은 이 M이라는 게 장기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이거 원래 누가 가졌어? 원래 이거를 은행이 가졌잖아, 은행이 가졌는데 요거를 이제 SP한테 넘겼어.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구조가 차입자, 대출자, SPC 투자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유동화증권은 지금 SPC가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SP를 통해서 간접 발행한 거야. 근데 대출자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어, MBS를.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직접 발행한 것보다 이 중개업자인 SPC를 통해서 발행한 것이 훨씬 더 신뢰도 면에서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SPC를 통해서 발행한 걸 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 구조입니다. 항상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대출자하고 SPC 를 다 묶어가지고 결국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발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크게 논하면 어쨌든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삼각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발행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채권, 이 모가지가 대출 장기주택 저당 채권이야. 이 채권에 대한 소유권 원래 누가 가졌다? 은행이 가졌던 거죠. 은행이 가졌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SP에 넘겼어. 그럼 포괄적 누가 가진 거야? 발행자가 가졌던 거예요. 발행자가 가졌던 건데 그걸 패스한 거야. 즉 뭐다? M이라는 장기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자산을 매각한 거야. 자산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지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루 시큐리티예요. 던져버린 증권이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장기 저당 주택 저당 채권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줬다?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MPTS 같은 것은 주택 저당 채권 소유권 누가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 겁니다. 투자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상에 채권을 이제 가진 사람은 차입자로부터 받을 원리금 있죠? 이 원리금을 받을 권리자가 채권자잖아. 그럼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수취권이야. 이 원래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은행, 즉 발행자가 가졌던 거잖아. 근데 이거를 자산 자체를 매각한 거야. 이 채권 자체를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매각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투자자에 넘겨준 거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갖는다? 이것도 투자자가 갖는 겁니다. 흐름대로 영어를 그대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산은 채권은 다 누가 발행자가 가졌던 거였는데 그걸 패스가 됐다. 그럼 채권 소유권을 넘겨준 거니까 채권자가 받아야 될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야. 그러면 이제 MPTS 같은 거는 차입자가 이제 은행한테 돈을 갚잖아요. 원리금 갚으면은 그 돈이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가냐? 투자자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내용이고 바로 또 밑에 조기상환 위험, 원리금 연체 이런 위험들도 다 누구한테 전가한다? 투자자에 전가한다. 그럼 여기서 특히 또 출제원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 요거를 또 요 세 가지를 참 자주 물어봐.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 조기상환이 일어나잖아요. 그 차입자가 돈을 미리 갚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차입자가 조기상환 하다 보면은 뭐가? 돈을 다 갚은 거잖아. 뭐가 사라져? 채권이 사라져요. 그렇죠? 채권이 사라지면 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잖아. 돈 다 갚았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MPT에서는 이거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갖는 거야? 투자자가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상환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MPT에서는 다 투투투투가 돼요.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요거다라고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논한다 그러면은 콜방어라는 것이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콜방어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도 가끔 물어봐. 그럼 콜이라는 게 뭐고 방어라는 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가 유동화 시장에 나오는 이제 항상 논점이 투자자인데 보통 이 유동화 MBS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야. 장기 투자자들이라 그럼 한번 볼까요? MB 시장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를 봤을 때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장기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에 안정된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 콜 방어 기능입니다. 그럼 콜이라는 게 뭘까? 콜이란 말은 조기 상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콜 방어에서 나오는 콜, 조기 상한이라는 것이 누가 누구한테 조기 상한하는 걸까라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능이라 그랬죠? 투자자들은 발행자가 발행한 MBS를 산 거야. 근데 발행자들이 본인들한테 MBS에 대해서 조기 상한해버린다. 그럼 더 이상은 장기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콜방어라는 콜이라는 것은 조기 상한인데 누가 누구한테 조기 상한 거냐면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조기 상한하는 거를 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 상한하는 억제하는 거 있죠? 억제하는 기능을 우리가 콜방어 기능이라 그래요. 그럼 콜방어 기능이 있어야지 발행자들이 투자자한테 조기 상한을 못 해가지고 투자자는 안정된 이자 수익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근데 MPTS는 콜방어 기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MPTS 같은 것은 자산을 매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가 차입장에 조기 상한하다 보면은 그럼 채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발행자도 투자자에게 MPTS 관계가 끝났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조적으로 잠깐 말씀드려 볼게. 그러면 MPTS를 발행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발행하고 있지 않지만은 금융기관의 수익 모델은 뭘까라는 거죠. 다시 한번 크게 논하면은 차입자 MPTS 한번 볼게요.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는 꾸준하게 발행자한테 뭐예요? 현금을 갚을 거 아니야. 원리금을 상환하겠죠. 그러면 이제 MPTS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MPTS 같은 것은 차입자가 발행자한테 갚으면 발행자는 이걸 그대로 원리금을 차입자가 본인한테 준 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투자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차입자가 발행자한테 지급하는 현금 흐름하고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지급한 현금 흐름이 어때요? 이거는 같은 걸 말합니다. 받아서 바로 전달하는 거야. 받아서 바로 전달하는 거. 이거는 왜냐면은 자산을 매각한 지분형이기 때문에 모가지가 패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 자체를 소유권 넘어갔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도 넘어가가지고 차입자가 상하는 것은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돈을 빌린 차입자는 은행한테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조기 상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입자가 발행자에 조기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채권 자체가 사라져. 그럼 발행자들은 차입자에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조기 상환하면 채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원리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 그쵸? 받아서 줘야 되는데 받은 돈이 없죠. 그러면은 차입자가 발행자에 조기 상환하잖아요. 그럼 발행자도 투자자한테 바로 뭘 통보하냐? 조기 상환 통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즉 받아서 줘야 되는데 주택저당 채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발행자는 투자한테 통보하기를 이게 채권이 사라졌으니까 MPTS 관계를 종결합시다라고 바로 통보를 해버려요. 그럼 통보하다 보니까 발행자는 투자자한테 받은 원금을 투자 자금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차입자의 발행자의 조기 상환이 발행자의 투자자의 조기 상환으로 이어지고 발행자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즉 발행자의 투자자의 조기 상환을 막을 수가 없다. 콜방어 기능이 없다는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MPTS를 구매한 투자자는 항상 차입자의 발행자의 조기 상환이 발행자의 본인한테 조기 상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콜방어 기능 없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가지고 위험이 커요. 위험이 큰 것만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이 MPTS 특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 뭘까라는 거야. 수익 모델이.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는 가끔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MPTS 같은 것은 이제 지금 보여줬던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있죠?
이 저당 채권 총액이 총 꺼준 돈, 은행이 총 꺼준 돈하고 MPTS 발행액이 있어요. 발행을 비교하면 얘네들은 똑같이 발행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채권 총액 규모하고 동일한 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MPTS밖에 없다는 거를 하나 딱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아직은 MPTS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시험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은행들의 수익 모델은 뭘까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주택저당 채권이 이제 생겼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게 1조 규모다. 그럼 1조 규모 가지고 MPTS도 얼마를 발행하냐? 1조를 발행하는 겁니다. 1조를.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차입자가 조기상 채권이 줄어들죠. 채권이 줄어들면 발행자 투자한테 바로 또 조기상은 통보하다 보니까 MPT 규모도 같이 줄어들어. 요거랑 요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행들은 그 수익 모델이 뭘까? 바로 더 넘겨주면 무슨 수익 모델이냐? 증권 판매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PTS를 발행한 발행자들은 우리가 받아서 당신한테 줄 이런 우수한 상품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걸 판매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를 얻는 것이 발행자들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다. 증권 판매 수수료를 먹습니다.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주식 증권 상품을 팔아가 수수료를 먹는 것처럼 이것도 같이 이제 수수료를 먹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실상의 내용보다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MPTS가 가장 첫 번째 특징인데 보시다시피 채권 소유권도 투자자가 갖게 되고 원리금 주고는 투자자가 갖고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건 다 투가 되고 콜방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랑 이제 그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MBB야, MBB. MBB에 대한 논리가 396페이지 반가로 2번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채권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형 MBS라는 겁니다. 잠깐 보시고 그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MBB는 채권에 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주권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보유하는 거야. 보유하면서 발행자가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갖다 붙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요. 또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또 동그라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세 번째 줄만 보시면 돼. 거기 뭐가 있어요? 콜방어 기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 반대야. MPT에서는 채권 소유권은 투자자가 했는데 이건 누가 받는다? 발행자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원리금 수익권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게 되고요. 그 조기 상환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콜방어 기능이 이제 있다, 없다? 콜방어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 논리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보시면 돼. MPT에서는 모가지가 패스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가지가 패스된 것이 아니라 이 모가지는 계속 누가 가지냐면 은행이 갖고요. 이 모가지라는 게 채권이잖아요. 장기주택저당 채권. 이 주택저당 이 팩트라는 뜻이거든요. 모가지 팩트 본드인데 본드란 말도 이게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채권은 주택저당 채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또 발행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모가지는 계속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채권 소유권 계속 발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가져요? 그것도 발행자가 갖는 거야.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자가 만약에 조기 상환했다.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채권이 사라지잖아. 채권이 사라지면 그것도 누가 부담한다? 이것도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콜방어 기능이 있는 거야, 이것은. 그럼 콜방어 기능이 있다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냐? 이제 MBB 구조를 잠깐 볼게요. MBB도 구조를 보면은 이제 차입자가 있고 발행자가 있고 이제 투자자 구조는 같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차입자는 어쨌든 은행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원리금을 갚는 거야. 이 원리금은 이제 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계약상에 나온 원리금 구조에 갚는 거예요. 근데 MBB는 뭐냐면은 이 채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발행자 명의로 그러니까 M이라는 근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발행자 명의로 M을 근거로 해서 발행자 명의로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한 거야. 이걸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채권이나 M을 근거로 해가지고 발행자 명의로 새로운 형태의 본드라는 채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야. 때문에 이 본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한 거냐면 발행자 명의로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요거 채권상의 원리금과 별도로 관계없이 발행자가 발행한 일종의 회사채를 산 거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자의 신용도를 보고 산 거예요. 그럼 발행자 신용을 보고 산 거니까 발행자들은 투자자한테 뭐죠?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 주고 만기에 원금을 주는 원리금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주택 저당 채권상에 나오는 차입자로부터 투자자, 발행자까지의 원리금하고 MBB를 발행한 발행자가 투자된 지금 원리금은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기주택 저당 채권 계속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채권, 그 원리금 주권 누가 가져요? 발행자가 가지게 되고. 근데 조기상환은 누가 부담해? 발행자가 부담해. 왜 조기상환 발행자 부담하면은 차입자는 언제든지 발행자한테 조기상환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어. 그럼 조기상환 하면은 발행자도 만약에 투자자한테 조기상환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무슨 기능이 없어? 콜방어 기능이 없잖아. 콜방이 없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MBB를 발행할 때는 발행자는 투자자한테 이런 약속을 해요. 비록 차입자가 우리한테 조기상환 했다. 그럼 채권이 사라졌다. 그럼 우리 책임으로, 우리 부담으로 다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MBB를 구매한 당신은 채권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MBB의 신용보고 산 거기 때문에 차입자가 비록 발행자의 조기상환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한테 조기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약정을 발급해 주다 보니까 이 자체가 무슨 기능을 갖게 돼요? 콜방어 기능을 갖게 돼요. 그럼 투자자는 안정된 이자 수익을 계속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상환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발행자. 요 논리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발발발이고 그 무슨 기능이 동시에 가지게 돼요? 그 콜방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아까 주택저당 채권 총액 규모하고 MPT에서 발행액이, MBB 발행액 중 같은 것은 MPT 똑같이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달라. 주택저당 채권 총액이 있어요. 이게 이제 MBS, 이게 뭐가지죠? 채권 총액 규모랑 MBB 발행액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게 항상 커요. 항상. 그래서 MBB 발행액은 주택저당 채권 총액 규모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은행이 주택 저당 채권 총액 규모를 1조를 대출해 줬어요. 근데 MBB 발행을 똑같이 만약에 1조를 똑같은 규모 발행한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 왜? 차입자는 발행자한테 조기상환 계속 이루어지죠? 그럼 채권은 계속 줄어들어. 그렇죠? 채권은 계속 줄어드는데 발행자는 투자한테 조기상환 못 해. 못 하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규모가 남아. 이게 그러면 커져. 커지면 이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이건 계속 줄어들어서 받은 돈보다 줄 돈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입자들의 조기 상환을 대비해 통계를 잡아가지고 항상 이제 MBB를 발행할 때는 채권 총액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를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BB는 그 조기 상환은 가능한데 발행자에서 조기 상환 못 한다는 이 구조 때문에 MBB 발행 규모는 채권 총액 규모보다 작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조기 상환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조기 채권 규모가 4천억이 됐어. 그럼 이거 큰일 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차입자 은행들은 빨리 다른 채권을 유입시켜. 초과 담보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 규모를 이게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는 유지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은행들은 MBB를 발행한 은행 수익 모델은 뭐냐라는 거야. 수익 모델은 뭐냐면은 이 M 있죠? M하고 이 B. M하고 B의 금리 차익을 논하는 거예요. 즉, 아까도 기본적인 구조가 이건데, 발행자가 이제 차입자 은행한테 돈 빌려서니까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M이 가지는 장기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M이 가지는 이자율이 만약에 7%다. 그럼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본드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이 본드의 이자율은 만약에 5%다. 그럼 차입자한테 7% 받아다가 MBB를 구매한 투자한테 5% 주는 거야. 그래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금리 차익을 논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양축이 그래서 MPT에서는 전부 다 그래서 투투투고 MBB는 전부 발발발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학원가에서는 그래서 발발발 투투투 이거 위주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발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가지 백드 본드로 하지 않고 이거를 발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가지 발발로. 근데 두 가지 상품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은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하면은 채권이 사라지잖아. 채권이 사라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제 어쨌든 뭐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차입자가 차입자가 이제 MPTS를 발행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은 차입자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에 선언한 거야. MPTS가 MB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익도 크거든요. 수익률은. 근데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선언한 거예요. 채무불이행 선언하면 돈을 못 갚겠다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이 무슨 채권 되냐? 부실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MPTS 같은 것은 이거 전부 다 이제 채권 소유권 누가 넘어갔어? 투자자가 넘어갔어. 그러면 그 채무불이행 선언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잡아요? 담보를 잡잖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넘기다 보니까 MPT를 구매한 투자자는 뭘 해야 돼? 투자자들 본인이 담보권을 실행을 해야 돼. 경매 절차 진행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선언했을 경우에 담보권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 MPTS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이니까 이 저당 채권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지 말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다? MPTB가 나왔어요. 여기 P가 이제 중요한 단어죠. 아까 MPTS는 모가지가 패스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P는 뭐냐면 페이야. 모가지 페이 뚜르 본드가 되는 거예요. 이 페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페이는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조상으로 이 M이라는 주택저당 채권 소유권 있죠? 그 MPT를 발행한 투자 입장에서는 요거는 그냥 당신들 발행자가 가져라. 그래서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빠지겠다라는 거죠. 귀찮고 돈도 추가 더 들고 대신에 이제 그 채권상에 남겨진 채권이 가지고 있는 원리금 있죠?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 페이가 그거죠.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요것만 우리한테 넘겨달라. 투자자한테 넘겨달라 해서 나온 것이 모가지 페이 트루 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채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는 면에서는 MBB 성질이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는다는 면에서 이건 무슨 성질이야? MPD 성질이다 보니까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이 뭐다? 혼합형 MBS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한테 넘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리금 수취권 가진 자가 이제 부담하는 게 뭐라? 조기상환이야. 그럼 조기상환 이뤘을 때 더 이상 원리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MPTB도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이것도 투자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투자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콜방어 기능이 이제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약한데 좀 그냥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오다 보니까 MPT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선언했을 때 귀찮은 점은 이제 해결이 됐어. 근데 MPTB가 좀 단점이 있어. 투자자 불만이야. 무슨 불만이겠어요? MBB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콜방어 기능이 있잖아. 근데 콜방어 기능이 약한 거야. 그럼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콜방어를 갖춘 상품을 만들어면 좋겠어.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CMO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이야. 1984년도에 CMO가 뉴욕의 무슨 증권회사 직원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것이 CMO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MO는 MPTB 구조랑 동일해. 그래서 발행자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하는 거 똑같고 조기상환도 투자자가 하는 거는 MPTB랑 동일해. 근데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콜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물론 콜방어 기능이 MBB처럼 전체 기간 동안 콜방어 기능이 아니라 어떤 기간별로 콜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MBB보다 콜방어 기능이 약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인 내용. 그래서 지금 396페이지 보면은 거기 MPTB가 있는데요. MPTB는 거기 나오잖아요. 저 채권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갖는다? MBB 누가 갖는다? 투자자. 그럼 그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결국 조기상환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 콜방이 이때 없다? 약하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온 게 밑에 4번의 CMO야. CMO도 기출물 다 갖다 붙였는데 특히 CMO에 대한 논리는 동그라미 1번 꼭 알아두시고요. 꼭 1번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뭐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논리하고 5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4번에 보면은 그 CMO는 발행자가 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양면성 갖는다. CMO는 조기상 같은 것이 이제 그 조기상 같은 위험, 조기상은 누구한테 넘긴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콜방을 실현시킬 수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CMO는 뭐가 있다? 채권 소유권 누구한테 떠넘긴다? 발행자가. 떠넘기는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갖는다? 투자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
발투투, 발투투. 그리고 콜방어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CMO로 알아두시 바랍니다. 근데 CMO가 이 구조가 나타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하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행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차입자는 언제든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CMO를 발행한 이제 발행자도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 MPTB 구조다 보니까 차입자가 발행자한테 조기상환 하잖아요. 그럼 발행자도 투자자한테 조기상환 할 수가 있다 없다? 조기상환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구조다? MPTB 구조가 돼.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 걱정되는 게 차입자들이 우리한테 그 조기상환 일어났을 때 발행자도 본인들한테 조기상환 일어나면은 무슨 기능이 없는 거야? 콜방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이때 발행자들이 투자자한테 제시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당 채권 총액이 있어요. 이게 1조로 발행했고 이자율이 만약에 6%대다. 기간은 20년짜리를 발행했다.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누가? 투자자가 이제 이거를 A 증권, B 증권, C 증권, D 증권 막 여러 가지 발행을 해. 발행을 하는데 기간이 이제 이자율이 주어지고 이제 기간이 이렇게 기간이 주어지고 이자율이 이제 다양하게 되는 거 여러 가지 트렌치 하나의 모조당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해. MPTB는 하나의 이제 모조당 채권을 가지고 하나의 증권을 발행하는데 CMO는 하나의 주택 저당 채권을 기준으로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한다. 이 여러 가지 이 채권을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거를 전부 다 트렌치라 그래요. 그 트렌치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양한 트렌치가 나오면 CMO를 생각하시면 돼. 그 A 트렌치를 만약에 3년짜리를 한번 해볼게. 만기가 B 트렌치 5년짜리, C 트렌치 7년짜리, D 트렌치 10년짜리, 11년짜리 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몇 개를 발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 개 발행한 거야. 근데 만기마다 뭐가 다르냐? 금리가 달라. 금리가 A짜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모조당 6%짜리면은 요거 근거로 발행한 거니까 이걸 한 3%, 5년짜리는 3.4%, 7년짜리는 이제 3.6%, 10년짜리는 뭐 4%, 11년짜리는 4.1% 이렇게 만기별로 뭐가 달라? 금리가 달라. 금리가 다른데 만기가 길면 갈수록 금리가 점점 어떻게 돼? 투자자들 보장의 수익률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에 A 트렌치를 샀다. 그럼 투자자들은 A 트렌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에 계속 뭐만 먹냐? 이자만 먹는 거야. 3% 이자를 먹고 3년 만기가 딱 되잖아요. 그 뭐죠?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있어. D트렌치를 산 투자자가 있어. D트렌치를 투자자는 10년 동안에 뭐죠? 4%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 거야. 그 10년 동안 4% 이자를 먹다가 만기 되면 10년 딱 되면 원금,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이 채권 구조인 CMO 구조가 돼. 근데 투자자가 걱정되는 게 있어. 본인은 이제 10년 동안에 쭉 이제 10년짜리 샀는데 차입자가 2년 만에 조기상환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발행자도 조기상환을 통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MPTB 구조니까. 조기상환 통보하다 보면 더 이상 10년짜리 샀는데 2년 만에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자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더니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D트렌치를 샀네요. 그럼 우리는 조기상환에서 조기상환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요걸 근거로 발행하는 이제 트렌치인데 만기가 여러 개가 있네요. A, B, C, D가 있네요. 그 당신보다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게 A, B, C가 있는데 당신 D 트렌치를 샀으면은 당신보다 먼저 만기가 도래하는 A, B, C 있죠. 이 세 가지 트렌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당신들한테 조기상환하지 않겠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구조대로 만약에 했다, 오리지널로 했다 그러면은 이 10년짜리 D트렌치를 매입한 사람의 최소한의 콜방어 기능이 있거든요. 콜방어 기능은 최소 몇 년 동안 보장받냐? D보다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C 있죠. C의 7년짜리, 7년 정도는 최소 보장받는 겁니다. 당신보다 먼저 만기가 도래하는 트렌치가 없어지기 전까지 조기상환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3년, 5년, 7년 있잖아요. 얘네들 다 사라져야지 조기상환을 할 수가 있어. 그럼 D트렌치 매입한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만기가 도래한 것이 7년짜리구나.
나는 최소한 이게 2년 만에 조기 상환했다 하더라도 나는 최소 7년 정도는 안정된 이자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트렌치별로 발행하다 보니까 콜방어 기능을 이제 기간별로 주는 거야. MBB처럼 채권 기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렌치별로 해. 만약에 7년짜리 시트렌치 산 사람은 몇 년, 콜방어 몇 년이겠어. 이거보다 만기에 먼저 들어가는 5년 정도 보장받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모조당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기가 다양한 채권을 발행한다. 이 다양한 단기의 채권을 뭐라 그런다? 트렌치라 그런다. 트렌치별로 만기가 다 다양한데 만기별로 뭐가 달라요? 이자율이 상이하다. 근데 이자율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자한테 보장해주는 이자율이 어떻다? 높다. 그래서 이제 트렌치별로 뭐를 가지고 있다? 콜방어 기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께서 원하는 콜방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CMO의 특징이다. 이게 오리지널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주택공인 발행하는 CMO 같은 경우는 CMO가 나올 때부터 이 상품 몇 년 동안에 콜방이 있습니다라고 명시하면서 발행하게 돼 있어요. 실무적인 내용은 뭐 논할 필요는 없고 구조적인 게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CMO가 제일 언급을 많이 하지만은 이게 대부분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시다시피 특징이 있죠. NPT는 다 투투투야. 뭐가 투고 뭐가 발인지를 알아야 돼. 채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거 투투투 얘는 발발발이야. 발발발. 그리고 이거는 발투투 발투투다라고 보시면 돼.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투투. 뭐가 발이고 뭐가 투인지를 알아야지 내용상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콜방어 기능이 이제 네 글자는 없어. MPTS하고 MPTB 네 글자는 없고 콜방어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MBB, CMO 요것만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콜방어, MBB, CMO 그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투투.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 위주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많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나서 책에 이제 관련되는 것만 체크하셔서 문제를 푸시면은 내용이 잡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금융론에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죠. 제일 중요한 게 채줄 상한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고 세 번째가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책에 이제 문제가 이제 397페이지 보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있는 걸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건 다 정리해드려야 되고요. 요 내용은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사실상 나중에 이제 그 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금제도도 너무 책 있는 걸 홈페이지에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또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공사 부분은 이제 보류하시고 요거는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걸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매우 불확실한 부분인데 39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이게 이제 거의 20페이지가 넘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연금제도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제도상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요약집상에 있는 걸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건 이제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셔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고 양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약집으로 이제 얇게 정리한 걸로 확인하시는 선에서 멈추셔도 되고 그 422페이지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금융론의 두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죠. 그럼 투자회사 제도가 그럼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화에 대한 논리는 저당 시장 알아두시고 상품 알아두시고 약간의 유동화 효과 이거를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해봤지만은 나중에는 이거 그냥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1차 뭐 2차 뭐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드리면 10분이면 끝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